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메신저와 해리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이어집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파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는 이제 트럼프로 마무리됐다는 성급한 듯한 결론을 내리는 전문가도 다수 있고, 헤일리 후보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들은 다음 주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보고 지원을 계속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미국이 결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헤일리 가족 역사는 다른 말을 한다고 USA 투데이 컬럼리스트가 지적합니다. 이 컬럼은 헤일리는 이 말을 함으로써 불리해졌고 공화당은 인종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또 대규모 감원을 합니다. 유튜브의 100명 감원은 틱톡과 경쟁하기 어려운 게 주요 이유지만 그 밖에 빅테크 회사의 감원은 인공지능이 직접 원인입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괌을 핵공격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에 대해 북한을 오랜 동안 취재하고 방문도 했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칼럼을 썼습니다. 신중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작성한 이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가 군, 중국, 정보, 모든 도구를 동원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잔인성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전쟁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당연히 미국의 모든 뉴스들은 공화당 예비선거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그 질문을 받을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답변이 다르고 언론도 매체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전문가들도 언론도 다 다른 주장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직 정말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언론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 베이스를 넘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투표율이 낮았다 이래서 50%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 등등의 많은 주장이 있지만,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투표율이 그렇게 낮았는데도 2016년에 받았던 그 표보다 훨씬 많이 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복음주의라든가 남자 여자 골고루 이제 전보다 개선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슈퍼 튜스데이가 돼야지 많은 주가 예비선거를 치르니까 그때 확정이 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슈퍼 튜스데이 전에 확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재판, 여기에서 이제 좀 마이너스 나는 것을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니키 헤일리 후보를 열심히 공격하는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의 대부분은 가짜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론 디산티스 후보는 끝은 무슨 끝?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천 명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한 사람의 후보를 정하는데 그 몇천 명 가운데서 아이오와주의 대의원 숫자는 41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1%도 안 돼요. 4천 명 훨씬 넘으니까 대의원이 공화당이. 그래서 이번 선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진 대의원 숫자가 아이오와주에서 20명, 디산티스가 니키 헤일리를 이겨서 8명, 니키 헤일리가 7명, 나머지가 1명, 비벡 라마스와미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2등을 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뉴햄프셔 내가 약하니까 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먼저 가 있겠어? 하고 갔죠. 그런데
디산티스의 그를 지원하는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은 이미 스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완전히 공식적으로 트럼프는 아니지만 이제 트럼프와 니키 헤일리의 대결이라는 것들이 대강은 드러나는데 니키 헤일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라이벌은 나뿐이야. 나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데 트럼프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 거짓말을 많이 말해. 이렇게 어제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언제나 정확한 진실만을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 인종에 대해서만은 사실 진실을 말하기가 쉽고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데 헤일리가 과연 이 인종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할까요? 미국은 한 번도 인종차별주의였던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인종차별을 받았지만 미국은 한 번도 인종차별을 받은 인종차별을 한 국가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까? 주요 미디어에서는 어제 한 번 다루고 싹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미국과 세계의 주요 매체를 쭉 리뷰하다가 이렇게 때로는 종합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그 뉴스원을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단독 취재라든가 그 매체에서 그런 건 여러분들께 꼭 밝혀드리고 있고요. 그 많은 매체들을 들여다보는데 어제 한번 딱 얘기하고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수인종으로선 너무나 중요하죠. 이민자로서는 이 문제가 다행히도 USA Today의 칼럼니스트인 세라 피켄노라는 이 칼럼니스트가 헤일리가 미국이 결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헤일리 가족 역사는 다른 것을 보여준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에 혹시 여기까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화당은 백인 유권자 블록입니다. 중요하게. 그리고도 또 나이가 많은 특히 트럼프 이후 시대에는 더하죠. 트럼프 당이 돼버렸으니까 완전히 뭐 트럼프 당이 돼버렸다기보다 공화당과 트럼프가 지금 거의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는 수준 70% 이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화당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세라 피켄노 씨가 쓴 오늘 USA Today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USA Today를 잘 소개해드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USA Today가 짧게 뉴스를 전하는 것 맞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USA Today의 단독 취재가 아니고 어디서나 다 하는 취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칼럼 같은 것은 사설은 좀 분명하긴 해요. 분명하지만 아주 무슨 특별한 수준 이상을 넘는다던가 그냥 저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자주 인용하지 않는데 오늘 이 세라 피케노 씨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유색인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그 앞에 좀 얘기를 한 뒤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팍스 앤 프렌즈의 한 명의 진행자가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적인 당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인종차별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브라이언 그 킬미드가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인종차별적이었던 그런 국가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USA Today의 칼럼니스트는 니키 헤일리 가족의 스토리는 반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니키 헤일리의 미국은 한 번도 인종차별주의였던 적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셔킹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노예제에 대해서 한 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뉴햄프셔에서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남북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뭐 국가의 운영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노예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뒤에 논란이 일자 그건 그렇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건 이겁니다. 항상 정치인들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떠한 그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중점적으로 말한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피해갑니다. 이제 니키 헤일리도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데미지는 다 끝났죠. 한번 인종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노예제가 흑인과 백인과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팍스와의 인터뷰로 돌아오면 전에 자신의 경험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이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누군가 이 니키 헤일리가 아버지와 같이 인도계도 뭐 농산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갑한때 벤더에서 아버지와 같이 뭔가 농산물을 사고 있었을 때인데 아버지가 인도계 이민자고 시크교도입니다. 그러니까 터번을 썼죠.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딸은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그 털번을 이렇게 머리에 감는 것을 쓰고 딸과 같이 그냥 농산물을 쇼핑하고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찰에 그 아버지를 신고했답니다. 수상하다고. 이제 이런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인종차별주의가 없는 나라에서 그런 상황에 경찰에 털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21세기에 신고를 합니까? 칼럼니스트의 반문입니다. 따라서 니키 헤일리의 미국은 인종차별이 전혀 never 없었던 국가입니다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도 원주민이 살던 땅에 세워진 나라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인종을 노예로 삼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을 2차 대전 중에 수감한 나라도 미국입니다. 다만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어린이를 포함해서요. 콜로라도 어디에 가둬뒀잖아요. 민권운동 당시에 또 그 이후 2020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인종차별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뭐 시위 도중에 무슨 뭐 약탈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이것의 본론이 무엇이었는가 백인까지 많이 가담을 해서 이 시위를 한 것은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시위였잖아요. 그런 것들. 며칠 전이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탄신일이기도 했는데 인도계 이민자의 딸로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노예제를 끝까지 지지했었던 연방과 싸웠던 그런 주에서 자라고 주지사까지 된 니키 헤일리 말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인종차별주의가 없는 국가라면은. 그런데 공화당의 표준에서 보면 그게 또 공화당이 원하는 표준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키 헤일리는 여자로서 에이시안계 이민자의 딸로서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화당 예비선거에 지금 출마해서 트럼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트럼프를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특히 이제 공화당의 이 인종에 관한 입장을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화당의 주 레드 스테이트는 커리큘럼이 학교에서 뭔가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분열적이다. 또 백인이 과거의 조상들이 했었던 이유로 죄책감을 갖게 된다 하면서 노예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토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립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커리큘럼에 정부에서 막는데도 집어넣으면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그걸 가장 잘한 주가 플로리다 주죠. 공립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에 특히 공화당이라고 다 그렇진 않겠죠. 온건한 사람들이 있고 극단적인 우파가 있으니까. 우파 공화당은 그냥 미국이 위대한 국가다. 과거에도 오점이 없었어. 미국이 과거에 오점이 있었던 그런 증거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노예제 같은 것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 칼럼니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더 위대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선 그런 사람은 비겁해. 미국이 뭐가 잘못했어? 하고 오바마가 그런 일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었던 게 미국의 그런 이제 그 부분적인 또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정말로 미국이 인종차별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많은 유색 인종은 이런 지금의 공화당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pretend, 인척하는 것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키 헤일리를 이해합니다. 컬럼니스트의 얘기예요. 공화당 유권자 베이스, 나이가 많은 백인 중심이니까 그들을 멀리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것을 끌고 와야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3번의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해졌다고도 설명을 해줍니다.
7월 달에 영국의 YouGov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공화당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미국에서 지금 백인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게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괜히 에이시안까지 끌고 가서 에이시안과 백인을 옆으로 딱 묶어서 다른 소수 인종들이 싫어하게 만드는, 지금 이게 백인의 주장입니다. 에이시안들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해서 다른 인종에 비해서 공화당이 백인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다른 소수 인종들이 뭐 인종차별 문제 그거 이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백인이니까. 또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백인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소수가 되면 어떡하지? 몇백 년 동안 다수로 얼굴색 하얗다는 하나만으로 특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니키 헤일리가 이런 발언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불리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나 론 디센티스와 비교할 때는 니키 헤일리가 좀 진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온건한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해 왔는데 또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에 온건한 사람과 무당파의 지지도 받아야지 되는데 무당파 가운데는 또 유색인종들이 많잖아요. 미국이 인종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느 유색인종이 뭐 상식적이라면은 그걸 수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이중으로 지금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발언으로. 다른 소수 인종들도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아니네. 저런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인종 문제를 저렇게 생각한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화당은 너무 리버럴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행하게도 칼럼니스트가 니키 헤일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공화당에서의 현실은 니키 헤일리를 언제나 다른 그룹의 사람으로 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보기에는 에이시안이고 여성이고 그러므로 공화당은 인종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컬럼니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바닥 안에 있을 때는 많은 공화당 유권자에게는 인종차별이 즐거운 토픽이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혐오 범죄가 늘어난 것을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이민적인 말, 뭐 이민자를 인간 이하로 애니멀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리고 반아시아적인 혐오 연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거, 코비드-19,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콩우 바이러스 이런 것을 공화당들은 드러내놓고 얘기하길 원치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생기지 않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 팍스 인터뷰에서 헤일리는 오늘은 전보다 낫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일 것이고 그 말에 공감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인디언 아메리칸으로 자랄 때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 컬럼니스트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그 뒤에 매직처럼 사라졌을 리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도 했고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인종적으로나 성별로나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니키 헤일리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압니다. 그 과정과 그리고 결국은 평등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미국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종차별적인 국가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역사를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대통령 후보로서는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USA Today의 컬럼니스트의 얘기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세라 피켄노 씨의 컬럼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흑인이지만 대통령이 됐었던 것은 역사를 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오바마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안전장치를 했죠. 능력은 그다지 유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나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또 점잖고 한 조 바이든이라는 백인 나이 많고 상원의원 경험 많은 사람을 안전장치로 뒀기 때문에 백인들도 또 안심을 하고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흑인인 게 싫다고
오점이 많은 트럼프를 다시 백인이라는 이유도 포함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인종차별이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이런 그 인종차별적인 국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어떤 국가의 인종차별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이 백인인 줄 알고 뭐 백인을 비난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인식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백인인 줄 알고 백인인 척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뒤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나서도 지난번 노예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간 잘못한 걸 시인했지만 이번에는 언론이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그런데 다른 매체에서 백인 매체가 많으니까 언급하지 않아서 제가 다뤘습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하나 고맙던데요. 오늘 저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가 북한과 한국과의 지금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막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거, 이걸 미국이 주목해야 된다. 미국이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은데 북한 이슈에 집중하지 않으면 큰 코 닥칠 수도 있다 하는 칼럼을 썼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칼럼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뉴스 이을지 아니면 뒤로 미룰지는 방송을 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 신문 보신 분이라면은 마치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말, 뭐 전에도 늘 그랬는데 그냥 가짜 경고였었잖아.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제목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인을 소개를 하기를 북한을 방문도 했고 북한에 관해서 쭉 이제 취재를 해온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 이분은 이제 와이프가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이런 관계들도 굉장히 그 다른 컬럼니스트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여러 그 지역에서 위기가 있는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지금 특이하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북한 관련 베테랑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아니면 괌을 공격하는 준비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그 잘못된 경고를 많이 봐서 그냥 뭐 늘 그런 것인데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게 두 명의 아주 신중한 전문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본인도 이런 컬럼을 쓰지 않았다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번 쓴 컬럼과 추가 취재도 했고요. 다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단단한 증거는 없지만 또 뭐 이런 그 북한이 뭐 한국이나 괌, 일본을 뭐 핵공격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완전히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없고 뭐 어떤 한국과 연관을 맺었던 부처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넘버원 적국이라고 선정을 했고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뭐 핵까지 쓸 뭐 그런 뭐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해서 로버트 칼린 이분은 CIA나 국무부나 등의 지난 50년 동안 북한 관련 자문도 하고 연구 결과도 주고 했었던 분입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북한에 가서 아마 미국 사람들로서는 유일하게 병 안에 들어있는 플루토니움을 그 플루토니움이 들어있는 병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 북한의 핵에 대해서 가장 이제 뭐 북한이 그 당시에 인정을 해서 그 허락을 해서 갔었던 사람, 그런 전문가이죠. 뭐 북한을 7번이나 방문한 사람이니까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8 노스 그 사이트에, 북한 전문 그 사이트에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핵탄두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괄호 열고 그 핵탄두가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또 그 재진입했을 때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글을 이 두 분이 쓰고 나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두 분께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전화한 결과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어떤 공격일지도 모른다. 전면 공격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칼린 박사가, 로버트 칼린 박사가 글쎄요, 그의 김정은의 군대가 무엇을 하는지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안다고 뭐 이럴 것이야, 뭐 김주애는 아니야, 김주애가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신도 내가 모르는데 북한은 지금 그 내부의 이너서클에서 몇 명만, 또 그 가운데서도 김정은의 정확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이며, 그런데 멀리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몇몇 자료를 보고 감으로 한국에서도 뭐 북한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누가 그걸 맞추겠습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신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군대가 뭘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계획을 짜고 논쟁을 한다고 의심을 합니다. 한국이나 괌이나 일본을 공격한다는. 그래서 어떤 그 내부에서는 이건 안 돼. 이게 말이 돼? 뭐 얼토당토 않지? 하면은 또 다른 그룹에서는 아니야. 리더가 이걸 원하는 거야. 아마 리더가 이렇게 우리가 해주길 원할 거야. 우리 미사일도 충분하고 핵탄두도 갖고 있잖아. 이런 논쟁 쪽일 것이라는 게 북한 문제 두 명의 전문가가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허풍도 많이 떨고 모욕도 많이 하죠. 하면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노망난 늙은이다 이런 말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실용주의자다. 그 같은 발언을 할 때도 뭔가 협상 조건으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전략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할 뿐이다. 경고를 정말 무시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 칼린과 해커 두 박사는 북한에 대해서는 프로고, 프로 중에 프로가 북한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는 것. 이런 경고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북한에 대해서 오래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칼럼을 써온 본인으로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2019년부터 트럼프와 하노이에서 아주 기대가 잔뜩 있었죠. 한국도 기대가 잔뜩 있었고, 저는 미국에서 진중한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많이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꼼꼼히 보면 그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도 너무 희망에 들떴다가 깨지고 나서 굴욕감 느낀 것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많은 진중한 전문가들은 그 굴욕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떠한 결심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결심은 수십 년 동안 3대가 개발을 해온 그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핵무기를 지렛대로 사실은 미국과 자존심도 회복을 하고 무역도 하고 경제적인 베네핏도 찾아봤지만, 트럼프와의 마지막 하노이 회담에서의 그 굴욕이 사흘 동안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어야지 됐다는, 그것이 이제 미국은 포기다. 안 되겠구나. 미국하고는 안 돼.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이상하니까 우리가 조종해서 될 수 있을 줄 알고 러브레터도 보내받고 하는데 안 되고, 또 정권도 또 바뀌잖아. 트럼프는 트럼프라서 믿을 수 없고, 다른 정권은 또 너무 신중해서 믿을 수가 없고, 미국은 포기하자 하면서
더 많이 핵 개발을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국제 정세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러시아와 딱 붙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격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에 너무나 가곡하게 헌법도 바꿔서 평화통일은 없다. 그러나 흡수통일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혁명과업을 준비 중이다. 과거에 북한이 위대한 혁명과업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과의 전쟁을 묘사하는 표현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상기시켜줍니다.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한국은 존재 자체가 끝장난다.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참혹한 패배를 안겨주는 거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두 명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에게 또 물어봤답니다. 조엘 위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주 인용을 했었던 분이죠. 국무부에서 오래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스팀슨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엘 위트 씨도 두 사람이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칼린 박사나 지그프리드 헥터 박사나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들의 경고를 본인의 또 감과 연구를 플러스 시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요, 최근에 이제 뭐 연평도 인근의 포탄 그 사건도 리허설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큰 것이 오기 전에 리허설처럼 보여서 등골이 오싹했다는 게 조엘 위트 박사의 얘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긴급한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포기했다면 이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늦은 감도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중국이요. 중국과 완전히 척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척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원수 삼아 놓으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은 이제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 대만 문제를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뭐 전쟁을 주도하면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보다도 훨씬 가까이서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이 문제를 도울 수도 있다. 미국이 직접 북한과 외교를 다시 해보자 하면은 말을 전혀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을 수 있지만 중국이 그걸 대신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도움을 많이 받아야지 되니까 관련이 있는 뭐 비영리 재단들의 연합체, 북한위원회라는 그런 연합체가 있어서 이 위원회의 데브라 파이크스라는 멤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더니 요즘은 북한에 대해서 이 비영리 단체에서 연락을 해도 답도 없답니다. 그런 것. 그러나 반면에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괌을 공격한다? 에이 하고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본다면 북한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북한도 모든 방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 그런데 칼린 박사, 해커 박사 이런 데에 대해서 다 답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이 없답니다. 북한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런데요. 우리가 제목을 생각해 보면은 세계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적으로 어떠한 공격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도 마찬가지죠. 뭐 정보 같은 것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이 받아보고도 무시했다잖아요. 어떻게 이런 대담한 공격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받는 게 이어졌고 공격받는 사람들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고 놀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커 박사는 미국의 핵 위협은 러시아, 이란, 그리고 이제 북한 3개국이잖아요. 최근에 북한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미국은 뭐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란을 말하자면 간접 공격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뭐 공격하고 등등 하지만 북한은 주목받지 못하는데 북한이 주목받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북한에 대해서 쭉 커버하고 취재하면서 배운 것은 북한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예측해봤자
뭐 코끼리 뭐 코 만지기니까는요.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으로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그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개입하도록 고위급이 개입하도록 시도를 하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생각하면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취합을 해서 북한을 가능한 한 더 넓게 깊게 이해를 하고 군대도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비를 해야지 됩니다. 마치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그런 그 제목인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지 말자 하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칼럼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구글이 유튜브에서 100명을 감원한다. 이때부터 막 인공지능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구글의 그 유튜브 감원은 구글이 요즘에 그 광고가 많이 그 줄어들었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구글이 아무리 뭐 짧은 거 쇼츠 같은 거 만든다 할지라도 항상 오리지널이 있고 거기에 그 카피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글은 쇼츠에 대해서는 틱톡의 카피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틱톡에 이미 먼저 길이 많이 들여져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이유죠. 틱톡과 경쟁 때문에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뭐 구글도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서 사람들을 줄이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그 악시오스는 인공지능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일자리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뭔가 아무튼 회사에서도 누군가를 감원할 때 이유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을 이유로 가져다 붙이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반인 거죠, 거의. 그래서 이 악시오스의 기사는 메건 모론 씨가 썼는데 대형 그 테크 업계가 기술 회사가 이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끌어다 놓고 실제로도 인공지능 때문에 일이 많이 그 줄어들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인공지능이 문제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 테크 업계에서 그러면 인공지능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그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해고될 리가 없겠죠. 이제 그런 식인데 구글이 인공지능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사람을 해고했고 그 이후로 그리고 이번 주에도 틱톡과 경쟁이 너무 심하고 광고료가 줄어들어요 하면서 또 사람을 해고를 했잖아요. 일부는 광고 분야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 팀에 속해 있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무슨 뭐 구글 어시스턴트 작업을 하던 사람이라는데 이건 어시스턴트 작업이라는 것도 AI와 연관이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AI와 연관이 있어서도 뭐 아주 아래 사람들은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그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구글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고 구글뿐이 아니라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심지어는요. 그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스타트업 회사도 휴메인이라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인데 인공지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는 해고하고 또 어떤 분야는 그 고용을 동결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이제 완전히 시작은 아니에요. 좀 이제 발전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어서 미국의 이제 8개의 큰 기술 기업이 테크놀로지 업체가 올해 1분기에 직원을 뭐 한 8,000명 정도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무직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이동이 있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전에 인간 몇 사람이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 또 정리해고할 때 그냥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자동화로 가려고 하는 그 자동화로 가려고 하고 직원을 AI로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면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일단은 뭐 여기 뭐 하이 퀄리티 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동화하려는 게 회사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뭐 일단 뭐 연봉 뭐 90만 달러 이상, 인공지능 엔지니어의 연봉이 90만 달러 이상이래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자동화도 빨라지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사람, 도저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뭐 하트를 가지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 있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이 이제 추려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챗GPT를 사용을 하면은 업무의 90%를 뭐 10%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10%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아니면 업무의 90%는 지금으로서는 절반 시간, 사람이 할 때보다 챗GPT를 사용하면 절반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절반의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두 가지 짧게 전해드리자면, 메신저하고 해리스, 메신저가 이제 최근에 나온 웹 기반 뉴스 매체인데 아주 잘합니다. 뉴스 보도를. 새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건 추세를 보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했고, 그런데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양자 대결이다 하면 앞서간답니다. 총선까지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요. 우리가 291일이 남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매체마다 다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해리스와 메신저가 11월 말과 12월 초에 했었을 때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47%대 40%로 7%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더니 46%대 42%, 앞서가긴 하지만 그 퍼센티지는 줄어들었네요. 7%에서 4%로.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12%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는 3%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해서 그런데 기반에 다 지지 기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공화당은 86% 트럼프 지지하고 민주당은 84% 바이든을 지지했기 때문에 무소속 무당파 유권자는 트럼프가 앞섭니다. 46%대 35%로. 그런데 이 무당파에서도 트럼프가 9% 앞서가는데 20%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가 앞서간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도 뭐한 거죠. 남자는 56%대 38%로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고, 여자는 46%대 36%로 바이든을 더 많이 지지를 합니다. 오늘 뭐 제3후보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바이든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여전히 낮아서 42%만이 지지하고 53%가 반대한다 하는 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민사 재판 성폭행 한 건 맞는데 명예훼손으로 얼마를 이제 손해배상을 줘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앉아 있다가 막 배심원들이 다 들릴 정도로 마녀 사냥이야, 뭐 또 뭐 가짜야, 뭐 사기야 이런 말을 막 해서 나중에 판사가 쫓겨내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진 캐롤이라는 전에 이제 그 뭐 베니티 페어 같은데 막 칼럼 쓰고 한 이 여성이 증언을 할 때, 왜냐면 어제 그 증언이 잡혀 있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가도 되는데 가서 그 말 하려고 갔겠죠. 배심원들이 들었다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도 되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나는 트럼프가 날 폭행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뭐 나의 평판을 망가뜨렸다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거짓말이야, 뭐 마녀 사냥이야 이래서 쫓겨날 뻔했대요. 전직 대통령이 안 가도 되는 성폭행 관련 민사 재판 법정에 출두를 해서, 이게 21세기의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과테말라에서 뭐 갱단을 수사 중이고 막 그
텔레비전 뉴스 라이브 하는데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걸 수사하던 검찰이 대낮에 총에 맞아서 숨졌답니다. 매복 공격인 거죠. 암살 하는 거죠. 여러 발 총에 맞았다고 하고, 아이작 헤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금 다보스에서 테헤란을 사악한 제국이다, 악의 제국이다, 이란이 이제 대리 전쟁을 뭐 여러 군데서 시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일주일 만에 4번째 역시 이란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후티 반군을 직접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설득시키지 못하고요. 가자 지구에서 좀 살살해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은 뭐 이스라엘과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경제 협력도 하고 잘 보자 하는 것도 하고 싶지만, 아랍은 아랍인 거예요. 이게 인종은 인종인 거예요. 그 우리 인종이 잘 먹고 잘 산다면 모르지만 저렇게 힘들게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겠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세우고 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거든요. 국가 건설이 아니라 건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랍이 아무것도 안 될 뭐 얼토당토 하지 않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아랍에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휴전을 하는데 대신에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본인들이 어떻게 설득을 시켜봐서,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하고 아랍 국가들이, 그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그 에브라함 어코드 같은 것 살아나게 하고, 대신에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에 찬성을 하면 이게 딱 전제가 붙습니다. 미국은 뭐 원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미국이 북한 문제를 풀 때 중국이 필요한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제 이 몇 주일 동안 계속 뒤에서 물밑 작업은 하는데 전쟁은 끝내고, 중동에서 뭐 팔레스타인 인종도 인종이지만 위험이 퍼지면 아랍 국가들도 뭐가 좋겠습니까? 해서 미국, 유럽 정부와는 논의를 하고 두 가지랍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UN 가입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 해서 이제 미국 국무장관도 뭐 가자지구 심각하다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극우 정부가 양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일이 많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젊은 그 왕세자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야만적인 행위도 하지만 뭔가 그 무역, 관광 중심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이스라엘과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아랍 국가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한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성백 선생님이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인종이 있으면 당연히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원래 다르게 느끼는 거지 인종차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지 인종차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들어왔다가 그래 다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 하다가 더 차별로 가는 겁니다. 이 성백 선생님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